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59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강의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허위 유치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유치권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은 허위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인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위 유치권을 잡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유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상실하죠. 또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유치권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경매에서 나타나는 유치권은 대부분이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허위의 유치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허위의 유치권이거나 실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 요건 보통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자,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자,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자, 빌라가 전체적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경매가 나왔는데, 자, 이 A동에 있는 이 빌라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이 A동에 대해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많이 떨어진 다른 B동에서 공사하고 거기서 못 받은 미수채권을 이 A동에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동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채권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B동도 역시 같은 채무자가 건축을 했다라면 이쪽에 주장할 수 있는 건 가압류나 일반 채권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 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라고 했는데 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점유를 이탈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가 뭔가? 일반적인 점유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가서 눌러 산다거나 아니면 활용한다거나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법적으로 점유에 대한 판단은 판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부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점유라고 하면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 사실적 지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례에 보면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다. 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단독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죠. 자, 점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자, 점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 나왔을 때 그 공사를 하고 미수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공사업자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점유가 되겠지만 보통은 점유가 그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접 점유하느냐
간접 점유하느냐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 점유도 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접 점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못 받고 그 받을 때까지 그 공사한 아파트나 빌라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죠. 이 거주는 공사업자 본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 고용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주하는 게 직접 점유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한 건물이 만약에 상가라면, 자, 주택이라면 거주하면 되지만 상가는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점유하느냐? 자, 그것은 사실상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죠. 자, 앞에서도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을 못 받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유치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상가든 아파트든 자, 공사한 유치권자가 열세를 갖고 있다. 자물쇠를 잠그고 시건 장치를 하고 열세를 갖고 있다면 관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점유로 봅니다. 자, 만약에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납품하고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시건 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계속 이용되어져야 하니까 그때는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내용을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치권 관련된 물건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플랜카드 걸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수막. 자, 그렇게 현수막을 거는 것도 공시의 방법으로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공장 같은 경우는 현관, 출입문 입구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외부인들이 출입 못하게 한다든가. 간혹 토지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시를 하고 있다라면 역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간접 점유는 어떻건가? 자, 그러면 간접 점유가 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전세를 주거나 토지 같으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뒀을 경우 자, 이렇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임차인은 간접 점유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직접 점유하는 것이 되고 실제 이 소유자는 자, 이 사람들을 매결해서 간접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은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거고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점유하는 것을 간접 점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그것이 간접 점유죠. 자, 유치권하고 관련해서 간접 점유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빌라를 지어서 신축해서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될 때까지 자, 공사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여러 개의 호수일 경우에는 모두 다 점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죠. 또 그렇게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 대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채무자와 공사를 한 채권자, 유치권자가 협의해서 자, 유치권자가 이 빌라를 점유해야 되지만 이것을 임대를 주자. 임대를 주되 이것을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임대를 주는 거죠. 자, 채무자가 임대를 줬다면 그것은 채무자가 간접 점유하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임대를 줬다면 그것은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입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자가 임대를 줬을 때 그것은 간접 점유가 되는데 단 이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간접 점유가 유효합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나 빌라 또는 주택이 유치권을 신고한 기록이 있는데 또 법원의 기록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차인은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인가 채무자를 위한 간접 점유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임차인을 만나서
임차인이 채무자와 계약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니까 입찰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까 실제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립 요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점유를 유치권자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이 점유 자체가 정당한 점유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강압에 의한 점유라면 그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성립 요건 6가지 중에 일단 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와 관련된 사례를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양천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하나의 사건에 6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예고 등기가 설정된 것이 4개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예고 등기가 유치권이 없습니다. 자, 4개는 유치권이 있고 2개는 유치권이 없는데 똑같은 아파트에 유치권이 없는 2개의 사건은 자, 83%, 86%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것은 83%, 86%. 그리고 1번, 2번, 3번, 6번 유치권이 신고된 아파트는 한 번 더 유찰된 이후에 대략 70% 내외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인정을 하시겠지만 유치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유치권을 떠안고 이것을 낙찰받는다면 이 70%도 오히려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치권을 전혀 낙찰자 부담하지 않고 70%에 샀다면 자, 대략 10%, 12, 3% 저렴하게 산 게 됩니다. 1억 5천짜리를 12, 3% 저렴했다면 대략 한 2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산 것이 되죠.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같이 판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70평방미터 전용 면적인 아파트입니다. 1억 5,500이 자, 2번 유찰되어서 9,900까지 떨어졌고 자, 이것이 1억 9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 유치권에 대한 주장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자, 어떤 토건회사에서 4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총 금액 3억 1,600만 원. 자, 한 호수당 이것을 균등하게 나눈다면 4,8에 8천 정도, 8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낙찰가를 보시면 자, 1억 5,500짜리를 1억 900에 낙찰받고 8천만 원 부담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아파트를 입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본 것이 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임차인이 누구와 계약했느냐? 누구를 위한 점유냐? 자, 좀 전에 제가 간접 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임차인이 채무자와 계약했다라면 유치권자와 관련 없는 점유이니까 실제 유치권자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누구와 계약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방문하여서 조 씨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 어렵게 대화한 내용, 누가 계약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아주 짧게 2마디 정도만 물어봤습니다. 누구와 계약했냐? 집주인과 계약했다. 그럼 집주인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유치권자일 수도 있죠. 집주인이 누구냐? 예, 채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입찰 들어간 사건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자를 임차인을 내보내고 유치권은 낙찰자와 상관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안성시 보게면, 잠시 다시 볼까요? 자, 이 사건들이 전부 하나의 사건입니다. 안성시의 여러 동의 아파트가 전부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들 중에서 하나를 볼게요. 자, 많은 사건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그냥 보통의, 조그만 아파트죠. 7,500에 감정됐고, 금액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600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 기록을 보면, 임차인이 나타납니다. 등기부상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가처분이 있긴 하지만 저축은행에서 건저당한 내용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김씨외 17사람이 유치권 공사대금 27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의 사건은 채무자와 계약한 임차인이어서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자, 제가 방문하여서 물어본 결과 모든 임차인이 수백 개의 아파트 호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임차인이 유치권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죠. 실제 그 아파트는 전체를 유치권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치권은 성립하고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불한 다음에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영동포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8억 7천이 4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네요.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빌라 여러 개가 경매 대상이다 보니 많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기록도 복잡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나오는 유치권자 최 씨가 모든 임차인의 임대를 줬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 점유인 것을 기록해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 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최 씨는 유치권자인데, 자, 이런 최 씨가 임대 계약하고 현재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결국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죠.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고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라면 이것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신고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자, 소송하고 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2005년도 남부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다는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자, 이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유치권이 부존재하느냐.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직접 한번 보실까요? 역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대법원의 나이 사건 검색에 이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관계되는 최 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대법원의 나이 사건 검색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보였던 경매 사건의 사건 번호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검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 사건 번호가 나오죠. 자, 사건 번호가 나오고 유치권자 최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 씨가 원고입니다. 자, 그쪽의 피고는 채무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이고요. 사건명은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 최종적인 결론은 원고승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되고 또 실제 점유를 유치권자가 직접 하거나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은 유치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아야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의 수유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84평방미터입니다. 자, 2억 9천에 감정되었고 2억 1천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채권자가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볼까요? 자, 이것은 아파트를 짓고 처음부터 공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삼성물산에서 감유하고 유치권 2억 9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삼성물산에 전화하니까 삼성물산의 담당자가 법무팀을 바꿔줍니다. 변호사들이 있는 곳이죠. 자, 유치권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2억 9천 100만 원에서 다른 변동은 없다. 이 돈이 지불되어야만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낙찰가에서 삼성물산이 감유한 금액으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나머지 금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진정한 유치권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의 시간과 계속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 6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를 말씀드렸고, 4번째 성립 요건. 자,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공사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다. 그 날짜가 이미 지났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채권을 변제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5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큰 공사일 경우에 배제 특약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임차인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을 짓습니다. 자, 빌딩은 그 기승고에 따라서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대출금이 이렇게 계속되어서 나가죠. 자, 이 공사가 점점 이렇게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이 조금씩 나오는데, 자, 이렇게 대출이 나갈 때 이것이 보통은 공사업자에게 지불되겠죠.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때 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공사대금, 자, 이때 지불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혹 이것이 중도에 건축이 잘못되어서 중단되었고 경매로 나오더라도 이것을 유치권을 주장 못하게 각서를 받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승고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중도에 잘못되면 결국 경매로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도 있겠죠. 자, 그때 채권은행에서는 당연히 이 각서를 내세워서 유치권 배제를 주장할 것입니다. 자, 임차인에게 유치권 배제 특약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계약을 할 텐데, 보통의 시중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의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보통 인쇄되어 있죠. 자, 여기 원상 복구의 의무가 뭐냐? 판례는 이것이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본다 이거죠. 자, 원상 복구, 그러니까 임대 기간 동안에 시설비 투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결국 유치권 배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 원상복구 의무, 유치권 배제 특약에 다 해당되니까 임차인들의 유치권은 거의 인정 못 받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또 하나 불리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투입한 시설비는
유치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건물에 투입한 비용이 건물 소유자를 위한 것이고, 자, 그렇게 투입한 것이 계속 가치 증가로 남아있다면 물론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임차인이 자신이 영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 간판을 단다, 바닥을 깐다, 뭐 이런 것. 자, 이런 것은 임차인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유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5번째, 6번째 내용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자주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실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남 진해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상가에 61평방미터와 대지권이 경매 대상이고요. 감정가 2억에 1억 2,3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커피 전문점이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자, 그 날짜가 대항력은 없네요.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자체는 평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 모든 게 지워지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유치권은 임차인이 신고한 겁니다. 자, 임차인이 커피숍을 하는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그 금액이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제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법원의 기록을 볼 수만 있다면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다. 아까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되니까 유치권을 신고할 수가 없죠. 주장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자,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커피숍에 그 자체의 인테리어나 시설을 한 그런 내용의 유치권이라면 자신의 편익을 위한 시설비 투자니까 역시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인도명령이 대상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지루하게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수원시 장안구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는 2억 3천이고요. 낙찰가는 많이 떨어졌죠. 9,510만 원입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2개의 사건이 경매인데 아까 아파트처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유치권이 있고 하나는 유치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내용은 41%에 낙찰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앞에 유치권이 없는 내용은 이미 71%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의 1번, 2번이 유치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낙찰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위치가 수원에서는 나름대로 번화한, 나름대로 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안구청과 삼성홈플러스 서울로 가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 유치권은 임차인의 시설비로 보입니다. 2,75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점포는 비어져 있었고, 자, 그것은 의류를 판매하는 상가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설비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시설비 투입은 자,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낙찰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점유를 낙찰자가 점유를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부산의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경매 대상이고요. 3억에 감정돼서 2억 4,5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볼까요? 자,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 자, 여기 사진관을 하고 있는 홍 씨가 자, 유치권 5,4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입한 내용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니까 일부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임차보증금이나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영업권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유치권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배제 특약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임차인은 유치권을 인정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자, 실제 이런 내용 같으면 임차인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5,500이라는 금액이 5,400이라는 금액이 뭔가 자, 어떤 쪽으로 투입된 비용인가 자, 이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의 주택입니다. 151평방의 건물이 경매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 3억 천, 2억 3,100에 낙찰이 된 사건인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자, 보시면 서 씨가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자, 상가 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 유치권 주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서 씨가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미장원이죠. 자, 여기 보면 주거 및 영업용으로 미장원입니다. 자, 임차인이 영업하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또 임대차 계약서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유치권 중에서 임차인이 채무자와 계약을 했다. 그럼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이 되고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상가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할 때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데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나 상가 임차인이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비를 투입했기 때문입니다.